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인보드 리뷰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에즈락의 최신 라이젠용 보드인 X570 타이치 메인보드를 접해볼 기회가 마침 생겨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대 G390 인텔 보드나 AMD의 스레드리퍼용 X399 보드에서 가성비와 빵빵한 구성으로 사랑받았던 타이치가 최신 라이젠 3000 시리즈의 발매와 함께 X570 칩셋을 사용을 하여 새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과연 기존의 저렴한 가격대와 그에 비해 강력한 스펙으로 사랑을 받았던 타이치 보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전체적인 보드를 살펴보기 전에 가성비의 대명사인 타이치였기 때문에 가격을 논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40만원대 초반에 위치하고 있는 타이치의 가격, 역시 기존의 X370, X470이나 G390 타이치 가격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X570 보드들이 동급의 X470이나 그 전세대 보드들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치만 비싸졌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에즈락 보드 라인업에서 아직 미발매 상태인 상급 보드인 크리에이터와 타이치와 사실상 거의 같은 레이아웃의 팬텀 게이밍 X를 제외하면 오버클럭 및 게이밍용 플래그십 보드라고 할 수 있는 타이치 위치를 생각하면 40만원대 초반에 자리 잡고 있는 보드의 가격대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비슷한 등급의 다른 보드들에 비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드의 가장 중요한 스펙 중 하나인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외관은 역시 개인 취향을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직접 보시죠. 특별히 달라진 점은 가격이 좀 오르면서 뒷판에 히트 실드가 추가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어차피 케이스에 장착되면 케이스 패널에 막혀서 열 방출 효과가 특별히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보드를 케이스에 장착할 때 보드 뒤편을 긁거나 하는 사고를 예방해 줄 수는 있겠네요. 저처럼 종종 보드 뒤로 케이블을 통과시키는 변태 아저씨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보았으니 보드에서 유광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I/O를 살펴보면 한 개의 타입C 포트를 포함해서 총 8개의 USB 단자가 있고 바이오스 플래시백과 시모스 리셋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급의 보드에 APU를 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HDMI 단자가 하나 달려있네요. 보드 내부에 달린 단자들을 살펴보면 2개의 전면 USB 2.0 포트가 있고 USB 3.2 Gen2 포트, USB 3.2 Gen1, 병신 같네. USB 3.1 포트가 하나, USB 3.0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USB 3.1 포트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그래픽 카드를 긴 거를 사용을 하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드 하단에는 케이스를 열어놓고 쓰시거나 벤치 테이블 등에서 사용하실 때 유용한 파워 리셋 버튼이 있고 그 옆에는 잘 안 보이지만 바이오스 리셋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보드 테스트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자주 눌렀죠. 보드 오른쪽 면에는 총 8개의 SATA 포트가 있습니다. 칩셋과 M.2 SSD는 거대한 방열판이 덮고 있는데 과연 방열 효과가 있는지는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아야겠지만 일단 M.2 SSD와 X570 칩셋에 전부 서멀 패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드 구성품에 포함된 별나사 드라이버로 3개의 나사를 풀면 해당 판때기를 제거하고 M.2 SSD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총 3개의 M.2 슬롯이 준비되어 있으며 첫 번째, 세 번째 슬롯은 SATA, NVMe SSD를 모두 지원하며 중간 슬롯은 NVMe SSD만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 슬롯은 CPU와 직결되어 있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슬롯은 X570 칩셋을 통해 연결되며 모두 PCI Express 4.0 SSD를 지원합니다. 보통 칩셋에 연결된 SSD 슬롯을 사용하면 SATA 포트 중 하나가 죽는 것과는 달리 타이치의 경우에는 3번 슬롯에 SSD를 연결하시게 되면 보드 최하단의 칩셋에 연결된 PCI Express 슬롯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X570 타이치의 전원부 스펙은 타 브랜드의 플래그십 보드보다는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총 CPU 코어에 총 12페이지, 시스템 온 칩에 2페이지의 총 14페이지의 VRM을 구동하기 위하여 PWM 컨트롤러는 인터실의 ISL 69147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컨트롤러는 최대 7페이지의 출력을 지원하는 컨트롤러입니다. 7페이지의 컨트롤러로 14페이지 VRM을 구동하기 위해서 더블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더블러는 인터실의 ISL 6617A 더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후면을 보시면 PWM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각 7페이지마다 각각 한 개씩의 더블러들이 위치하여 총 14개의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14개의 페이지를 이루는 각각의 파워 스테이지는 비쉐이사의 SIC63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IC634는 드라이버와 모스펫이 통합된 통합 파워 스테이지로 스펙상 최대 50A의 전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CPU V코어에는 12개의 페이지가 물려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최대 한계 전류는 600A 정도로 1.2V의 전압을 가정하면 720W의 정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론적인 수치이지 50A의 한계치에 가까워지면 효율 감소로 인해서 발열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대치의 50% 정도가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반 정도인 25A 정도를 잡으시면 12V 기준으로 25A 곱하기 12페이지 곱하기 1.2V 해서 총 360W 정도는 무리 없이 공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코어 라이젠 3900X가 극오버 시에도 180W 정도를 소모하는 것을 고려하면 나중에 나올 16코어 3950X도 넉넉히 소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원부의 품질은 사용한 부품도 중요하지만 전원부 쿨링 등의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사용에서의 자세한 정보를 구동 테스트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전원부의 실제 구동 온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프라임 95 384K FFT로 테스트를 구동해 보았습니다. 오픈벤치에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24도 정도로 좀 낮은 편이었지만 바로 옆에 장착한 라디에이터 팬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 흐름을 막고 테스트했다는 것을 고려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구동하고 난 후 약 3분 이후에 거의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온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24도 기준으로 전원부 온도는 최대 48도에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열판의 효율을 보기 위해서 라디에이터의 바람을 막았던 종이를 치우고 테스트했을 때는 43도 정도로 5도 정도 전원부 온도가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 애초에 온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있거나 없거나 충분히 전원부 온도는 낮게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는 공기 흐름이 있을 때는 주변 공기와 20도, 없을 때는 25도 정도의 차이로 만일 케이스 내부에 넣어서 케이스 내부 기온이 40도가 된다고 해도 전원부 온도는 60에서 65도 정도로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원부 부품의 한계 온도가 120도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전원부 온도는 전혀 문제될 만한 온도는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코어 3900X에서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나중에 나올 16코어 3950X에서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전원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타이치보다 나은 부품을 사용한 타사 플래그십 보드들이 지나치게 오버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편이지 타이치 전원부도 3900X나 나중에 나올 3950X를 완벽하게 활용하기에 넘치는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X570 보드가 나오면서 모두의 관심과 원망을 받았던 X570 칩셋 쿨링팬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1.6 바이오스의 기본 팬 설정인 퍼포먼스 모드에서의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칩셋에 어느 정도 부하를 주기 위해서 칩셋에 연결된 M.2 3번 포트에 삼성 960 EVO SSD를 장착한 채로 HDTu는 읽기 벤치마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칩셋 위에 장착된 GPU의 온도가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5700XT를 장착한 채로 퍼마크를 지속적으로 구동을 하였으며 이때의 칩셋 온도는 6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칩셋의 부하에 의해 온도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극단적인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위해서 바이오스에서 칩셋 팬을 아예 꺼버리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칩셋 팬을 끄고 블로워 그래픽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10분 이상 SSD를 풀로드했을 때 최대 67도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SSD 온도도 칩셋 온도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칩셋 및 SSD 방열판과 열 교환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 외로 온도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혹시 칩셋 쪽으로 더운 바람이 닿게 되는 플라워형 비래퍼 쿨러가 달린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오히려 플라워형 쿨러가 달린 GPU를 사용을 하면 칩셋 온도가 15분 정도 구동해도 최대 62도 정도로 블로어 팬을 사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라워형 쿨러에서 나오는 바람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따뜻한 바람이지만 여전히 칩셋보다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플라워형 그래픽카드 쿨러를 사용하게 되면 방열판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SSD 온도를 보아도 확실히 플라워형 쿨러의 바람이 발열 해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칩셋 팬을 아예 꺼버린 상태인데다가 그래픽카드와 SSD를 풀로드를 거는 최악의 상황임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하시면서 칩셋의 온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이치의 SSD 및 칩셋 통합 방열판의 크기가 충분히 커서 사실 PCI Express 4.0 SSD 등을 칩셋에 물려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칩셋 팬을 켜지 않으셔도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PCI Express 4.0 SSD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CPU에 직결되는 1번 슬롯에 꽂아 쓰시면 칩셋을 통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형태에서는 칩셋 팬이 없더라도 칩셋이 과열될 일이 과연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타이치처럼 이렇게 커다란 방열판이 없는 다른 X570 보드의 칩셋 온도는 팬이 없으면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른 보드를 사용하신다면 각 보드의 리뷰를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X570 타이치를 사용하신다면 바이오스에서 팬 속도를 최저 수준으로 놓거나 아예 끄고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X570 타이치를 비롯한 에즈락의 X570 상급 보드들은 다른 보드들과 다르게 T-토폴로지 방식의 메모리 슬롯을 장착하고 있어서 약간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메모리 슬롯 설계가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또 라이젠 3000 시리즈에서 메모리 오버클럭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G-Skill 립조스 8기가 모듈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 오버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해당 모듈은 삼성 비다이 메모리 모듈로 G390 팬텀 ITX 보드에서 최대 4000MHz CL16의 오버클럭이 가능했던 수율이 괜찮은 램이기 때문에 X570 타이치의 최대 램 오버클럭을 충분히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개의 메모리 슬롯만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에는 최대 3933MHz CL16으로 구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존 라이젠에 비해서 꽤 향상된 메모리 오버클럭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CPU를 사용하여 진행한 B450M 박격포 보드의 테스트에서 두 개의 모듈만 사용했을 때 4200 CL16이 가능했기 때문에 X570 타이치가 두 개의 모듈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램 오버클럭의 이상적인 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 개의 슬롯을 모두 사용했을 때는 확실히 타이치의 T-토폴로지의 장점이 드러나는데요. 두 개의 모듈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인 3933 CL16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했습니다. 비교에 사용된 박격포 보드가 4개의 모듈을 사용했을 때는 3800MHz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확실히 T-토폴로지 설계가 풀백 램 오버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많은 용량의 메모리를 고클럭으로 사용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타이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라이젠 3000 시리즈의 특성상 게임 등의 레이턴시가 중요한 작업에서는 3733 이상으로 램 클럭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레이턴시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3733까지만 오버해서 타이밍을 줄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레이턴시보다 대역폭과 용량이 더 중요한 작업용 시스템이라면 타이치 등의 T-토폴로지를 사용한 보드에서 풀뱅크 최대 오버클럭을 하시는 것도 의미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X570 타이치 보드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성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가? 이거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라이젠 3000 시리즈가 제대로 성능이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이오스가 좀 더 업데이트 되어서 프리시전 부스트 등이 업데이트가 돼서 더 좋은 성능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타이치 보드와 3900X로 테스트했을 때는 싱글 스레드 작업 시에 4.575GHz, 멀티 스레드 작업 시에는 4.2GHz 등으로 부스트되는 것이 확인해서 실제 최대 부스트 4.6
X86의 CPU 스펙에 부족하지 않게 작동되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바이오스에서 다양한 부스트 관련 항목을 조절하여도 별로 의미 없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바이오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업데이트된 바이오스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라이젠 3000 CPU 시리즈의 오버클럭 세팅에 대해서 좀 더 커뮤니티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X570 타이치를 사용하면서 성능에서 크게 손해를 보거나 안정성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타이치뿐만 아니라 라이젠 3000 시리즈의 최대 성능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좀 더 보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AMD에서 이야기했던 부스트 클락이 다 터지지 않는다든지 플러스 200MHz 자동 오버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라이젠 3000 시리즈의 성능 자체는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1에서 5%의 성능을 더 뽑아보시고 싶은 매니아 분들에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실사용 유저 입장에서 타이치같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보드에서 라이젠 3000 시리즈를 실사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라이젠 3000 시리즈 발매에 맞춰 나온 에즈락의 새로운 플래그십 X570 타이치 메인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나 전원부 발열 제어 면에서 훨씬 가격이 비싼 타사 브랜드의 플래그십 보드들의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넓은 칩셋 방열판 덕분에 X570 칩셋에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았던 칩셋 팬을 아예 구동하지 않고도 충분히 칩셋과 SSD의 발열을 제어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인 보드입니다. 또한 다른 보드에서 보기 힘든 T-토폴로지 구성을 메모리 슬롯에 적용하여 풀백 레모버 시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성비와 최상급 성능이라는 쉽게 공존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린 에즈락의 또 하나의 명작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바이오스 등의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과연 명작이 될 것인가, 이쁜 쓰레기가 될 것인가는 결정이 되겠죠. 앞으로 에즈락뿐만 아니라 다른 보드 제조사들 모두 좀 더 분발해서 바이오스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및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